네가 그랬지. 너 그 사람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저는 오늘 며느리를 고소하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온 순간 설거지하던 내 손에서 사기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손을 베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고소? 누구를? 나를? 저는 58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32년이 됐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온 시간만 30년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신 세월도 그만큼입니다. 제 이름은 한 번도 제대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 엄마, 윤지애미, 그리고 여보.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제 이름이 법적 서류에 오를 뻔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럴 리 없잖아요. 딸 윤지의 목소리였습니다. 23 유학 준비 중인 우리 딸. 그런데 윤지의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아니지. 엄마가 그런 거야? 얼른 아니라고 해. 윤지의 말투는 확신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딸 역시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흘렀지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낙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사흘 전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누나, 그러니깐 제겐 형님이 운영하던 학원에 집안 자금으로 투자한 1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 학원의 원장이 돈을 들고 사라진 겁니다. 학원의 운영자인 형님은 나도 피해자라며 울었고, 시어머니는 윤지 애민이가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어디에 썼는지 사실대로 말해봐라. 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식구들의 캐캐묵은 의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식구들 몰래 아이의 학자금 적금을 깬 일이 있었습니다. 3,200만 원. 가족 몰래였습니다. 그때 윤지가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동생의 병원비를 대신 냈다는 것을, 그 당시 시어머니가 남편 동생의 병원비가 좀 부족하다면서 네가 대신 좀 내줘라. 애비한테는 말하지 말고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중에 바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윤지를 위한 적금이었고 그 적금을 해지했다는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대학교를 휴학한 후 부족한 학비를 더 벌어야 했고 학자금 대출도 받게 되면서 계획하던 프랑스 유학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딸 윤지의 눈빛이 달라진 게 엄마를 사랑하지만 믿지는 않는 눈빛. 그런 원망 섞인 눈빛을 딸에게서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시어머니는 두 눈을 꼭 감으며 함구하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지 작은아버지는 독신이라 가족이 어머니와 누나, 형밖에 없었고 병 치료를 받다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의 슬픔이 너무 커 보여 이렇게나마 어머니를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나가고 저는 주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묵은 가계부 수첩을 모아둔 상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 살림을 보면서 제가 사용한 금액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채소값, 쌀값, 아이들 학원비, 시어머니 병원비, 제사비용. 수첩의 페이지 하나하나 모두 제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뭘 훔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저는 지금 식구들에게 도둑 취급을 받고 있을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가 원장이랑 무슨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요새 너 뭘 많이 사오기도 하고 카드 명세서 보니 카드값도 이상하게 많이 나오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온 건 윤지 취업 정장을 사주고 시어머니 보약을 지어드리고 남편 정장을 하나 맞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크게 들어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게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결혼 32년 만에 처음 느껴본 냉기였습니다. 윤지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방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된장찌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흐트러진 머리,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형님이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 학원 원장이요.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랑 잘 아는 사람이에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는 사람? 그게 무슨 의미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형님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랑 조금 가까운 사이였다고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중심에는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랑 조금 가까운 사이였어요. 손이 시누이 미정의 말이 거실에 떨어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거실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 가까운 사이?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은 눈, 흐트러진 머리, 평소 단정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 문틈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가까운 사이? 설마.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정아, 정확히 말해봐. 너 그 사람이랑 뭔 사이냐? 엄마.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알아내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형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힘들 때 그 사람이 많이 도와줬어요. 학원 일도 생활비도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처음부터 형님 때문이었던 건가?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새파랗게 어린 그자와 그런 사이였는데 네가 1억을 투자하라고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 사람이 먼저 제안했어요. 학원 확장하면 수익이 2배로 늘어난다고. 그래서 네가 우리 집 돈을 끌어다 쓴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네 말대로 그놈이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면서? 저도 속은 거예요.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형님이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엄마, 저도 어쩔 수 시끄럽다니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그것도 한참 어린 제비 같은 남자한테. 남 부끄럽지도 않냐? 엄마, 나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우면 아무하고나 그래도 돼? 시어머니가 형님을 노려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집 돈까지 갖다 바쳤어? 아니에요. 투자라고 했어요. 학원 확장하면 수익이. 수익? 지금 돈 다 날아갔는데 무슨 수익?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쳤습니다. 네 동생 생각은 안 하냐? 그 돈들 다 벌겠다고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죄송해요, 엄마. 죄송하다고 돈이 돌아와?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저를 돌아봤습니다. 윤지 애미, 너도 알고 있었지? 예.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 미정이랑 매일 통화하면서 몰랐을 리가 없어. 정말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럼 네가 옳게 자격이 있냐? 갑자기 시어머니의 화살이 저로 향해 날아왔습니다. 지 형님이 이상한 사기꾼 남자 만나는 것도 모르고 우리 집 돈 날리는 것도 모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네가 좀 신경 썼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시어머니가 제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결국 다 네 탓이야. 네가 우리 집안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꼴이 난 거지. 큰 소리가 들리니 방에 있던 윤지가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윤지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윤지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윤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윤지야, 미안해. 윤지가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형님을 봤습니다. 미정이, 너 당분간 여기 오지 마. 엄마, 네 얼굴 보기 싫어. 썩 나가. 형님이 울면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또 내 탓이 됐네.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나오는구나.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에서 다시 나오시더니 제게 표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지 애미, 너 솔직히 말해. 너 알고 있었지? 저는 황당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거짓말. 네가 미정이한테 돈 이야기 먼저 꺼냈잖아. 그건 어머님이 제게 물어보셔서 알아본 거예요. 지금 또 거짓말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는 형님을 향한 것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시는 걸까? 시언니 실수를 감싸고 다른 식구들한테 아무 말도 안 꺼내니 이 사단이 나잖아. 이래서 집에 식구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온 듯 얼굴이 붉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네 누나가 그 학원 원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댄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네 와이프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데 난 믿을 수가 없다?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피곤함만 가득했습니다. 당신 정말 몰랐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네. 맨날 이 난리를.
그리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를 데려가지도 감싸주지도 않았습니다. 32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윤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혼란스러워.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 윤지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고모와 엄마 사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3년 전 그 적금 사건 이후로 저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일 겁니다. 저는 답장 대신 서랍 속 30년 묵은 가계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제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심지어 딸까지도. 저는 수첩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트를 하나 꺼내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첫 줄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형님과 그 원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억은 정말 어디로 갔는지, 왜 저만 의심받아야 했는지,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움직이겠어.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케, 나랑 잠깐 얘기 좀 할래?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건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학원 투자 계약서와 원장의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 올케, 이것만 있으면 그 사람 고소할 수 있어. 나 대신 좀 해줄 수 있지? 그렇게 말한 형님은 말이 끝나자마자 제게 서류를 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나보고 대신하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서 나는 오래된 약 냄새가 복도로 번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침 차려놨어요. 그래.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밥을 드시면서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식사 후 시어머니는 정기 검진이 있어 병원에 가셨습니다. 집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닫혀 있었는데 오늘은 웬일로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청소를 하기 위해 일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정돈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안경과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닦으려고 상자를 꺼냈는데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뭐지? 봉투 안에는 각종 서류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90년대 마트 영수증, 약국 영수증, 병원 영수증, 이미 오래되어 색이 많이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손글씨 메모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메모를 펼쳤습니다.
1997년 4월 5일 아들 사업빚 3천만 원 대신 갚음.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만 맨날 고생하는 것 같다라고 쓰여 있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메모를 펼쳤더니 2003년 8월 7일 며느리가 사돈 병원비 하겠다고 아들한테 돈 받아놓고 나한테는 말도 안 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모은 돈도 아니면서 왜 이런 식으로 적어두신 거지? 그럼 3년 전 적금, 그것도 적혀 있을까? 어떻게 적혀 있지? 손이 떨리며 다음 메모를 펼쳤습니다. 2021년 6월 20일 며느리가 적금 3,200만 원을 몰래 깨서 어디다 썼는지 말도 안 해줬다. 윤지 작은 아빠 병원비로 쓴 건데 그 내용은 적혀 있지도 않네. 그리고 마지막 줄.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이 돈만 버는 기계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 저는 그 종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나를 기록하고 계셨구나. 시어머니는 30년간 저에 대한 미움과 의심을 메모로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방 서랍에 넣어둔 30년 묵은 가계부 상자에 그동안 사용한 돈에 대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방 안상자에 30년 묵은 메모를 모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문제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두 개의 서랍에 30년을 각자의 증거를 모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메모를 도로 상자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응, 윤지야.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3년 전 일이 아직도 생각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윤지야, 엄마가 적금 깬 거, 그때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나 무서웠어. 미안해. 그래서 지금도 엄마를 완전히 못 믿는 것 같아. 나 나쁜 딸이지?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 미안해, 윤지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갔습니다.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묵은 가계부 상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권을 꺼냈습니다. 1997년 5월, 시어머니가 빚을 갚아주신 다음 달이었습니다. 채소값 3,000원, 계란 한 판 2,500원, 두부 한 모 800원, 그 밖에도 시동생 병원비, 윤지 적금 해약, 시어머니 팔순 잔치, 제사 등등. 저는 그때부터 모든 지출 내역을 모았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도 이 가계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만 날 지켜줄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진료는 괜찮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에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옳게 생각해봤어? 고소 좀 해줘. 나 너무 힘들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가 왜 대신 해줘야 하지?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당신, 응? 1997년 일. 기억나?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지금 꺼내? 어머니가 그때 당신 사업자금 대주신 일로 아직도 날 미워하고 의심하고 계신 것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그냥 잊어. 잊으라고? 그래,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라고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왜 당신 사업 문제가 내 탓이라고 여기시는 거지? 남편이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매번 옛날 일을 들춰내? 내가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게 아직도 날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아, 정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 가족인데. 그리고 옛날 뿐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냥 참으라고.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방 불이 꺼진 것을 본 후 저는 다시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묵은 가계부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시어머니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 망했다. 그 내용이 자꾸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간 저를 그렇게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참아도 변하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가계부를 모았던 걸까? 진실을 밝혀야 한다. 1억이 어디로 갔는지, 형님과 학원 원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30년간 저만 의심받아야 했는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소심하게 증거를 모으지 않고 이제는 직접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옳게 생각해 봤어? 형님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형님, 내일 만나요. 뭐? 형님께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그 원장 일. 그리고 형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이셨는지를 듣고 싶어요. 형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어쨌든 내일 오후에 제가 형님 집 근처 카페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나도 달라질 거야. 더 이상 뒤에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도, 의심도, 이놈의 가계부 기록도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평안하게 좀 살고 싶어. 이게 마지막이 될 거야. 내일부터는 제 목소리로 말할 겁니다. 거실에서 보니 시어머니 방에 불이 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직 주무시지 못하고 계신가 봅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오늘 제가 방을 청소한 걸 아실지도 모릅니다. 상자가 조금 움직인 걸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서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침 차려놨어요. 그래.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국을 따라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내 방 청소했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방문이 열려 있어서요. 그래.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후 저는 형님과 약속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형님은 이미 오셔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옳게 왔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저는 형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쨌든 정말 미안하게 됐어. 옳게,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형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저는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이요?
응, 나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어.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날 필요로 했다고. 형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다 알았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다른 투자자들도 있다는 것도. 근데 그냥 눈 감았어. 왜요?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혼자 감당하시기엔 너무 큰 일이에요. 같이 경찰서에 가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형님께서 직접 제대로 말씀드려 주세요. 아니면 제가 할 거예요. 어머니가 매번 제 탓하는 거 저 너무 지쳤어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손에는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본 그 상자였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앉아봐.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이거 봤니? 네. 너 이제는 내 방을 함부로 뒤지고 다니는구나? 아니에요. 청소하다가. 청소하는 사람이 남의 상자를 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메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그때 내가 다 적어놨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한 일들 안 잊어버리려고. 어머님, 그건 1997년 우리 아들 사업 망친 것도 네 탓이고 돈 관리 못해서 빚 생긴 것도 네 탓이야. 어머니, 그게 어떻게 제 탓이에요? 왜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미정이 일도 마찬가지야. 네가 식구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그 꼴이 된 거야.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제 형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아예 몰랐던 사실인데 제가 어떻게. 올케 형님 지간이면 당연히 챙겨줘야지. 네가 좀 관심 가졌으면. 미정이가 그런 사람이랑 엮이지 않았을 거 아냐. 우리 미정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아들 식구들도 챙겨야지. 그런 사기꾼 놈이랑 사귀는 것도 모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어야 한다는 거죠?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형님이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면 몰라도 돼? 가족이면 알아서 챙기는 거지. 시어머니가 상자를 탁 닫았습니다. 결국 다 네 탓이야. 그냥 다 네 탓. 네가 제대로 신경 썼으면 이런 일 없었어. 저는 어머니의 억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평안할 날이 없었어. 시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이 상자 내가 평생 간직할 거야. 내가 노망이 나도 네가 뭘 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내 탓이라고? 30년간 참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청소를 해서? 상자를 봐서? 아니면 그냥 이 집에 며느리로 온 것 자체가?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리 해도 아무리 참아도 결국 모든 게 제 탓이 되는 집. 저는 주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묵은 가계부 상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증명하려고 모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증거, 아무도 믿지 않을 결백. 저는 가계부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형님이 손님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형님이 데려온 남자는 학원 회계사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그가 건넨 서류를 펼쳤습니다. 학원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1억이 빠져나간 날짜가 빨간 줄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근데 입금자는 학원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박미정, 형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형님이 돈을 빼낸 거예요? 형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김 원장이 내 명의로 빼간 거야. 명의를 어떻게 써요? 내 통장이랑 도장을 맡겨뒀어. 그 사람이 투자 관리한다고. 회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장님이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CCTV에도 찍혀 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고. 모르셨다고요? 3번이나 은행에 가셨는데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형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었던 거야? 같이 작당을 한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서류를, 회계사의 증언을, 형님의 서명을. 시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형님이 직접 그 돈을 출금하셨다고요. 조용히 해. 시어머니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미정이가 그럴 리 없어. 증거가 있어요. 여기. 증거. 네가 조작한 거 아니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나가. 당장 내 앞에서 나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당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좀 참아. 엄마도 오락가락 하시는 거야. 지금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네. 30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만 참으면 되는 결혼이었나? 나만 손해보면 되는 가정이었나? 남편은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늘 그렇듯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나와 아내 사이에서, 딸과 아내 사이에서 그는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왜 매번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뭘? 왜 나한테만 참으라고 해? 엄마한테는, 형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게 편하니까.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편하다고? 당신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지니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남편조차도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집안의 평화를 위한 도구. 참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32년간 제 역할은 그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 무렵 윤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윤지야. 윤지가 가방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요. 뭘? 엄마는 학원 원장 아저씨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 확실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야, 그게 무슨... 사실 내 친구가 엄마랑 어떤 남자가 카페에서 만나는 거 봤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남자가 학원 원장이래.
친구 언니가 그 학원 다녔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 형님이 원장을 제게 소개시켜줬습니다. 학원 일 때문에 앞으로 자주 볼 테니깐 이 사람이 올케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그랬어. 그때 형님 소개로 그 원장을 카페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30분도 안 되는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윤지야, 그건 오해야. 그날 고모가 소개시켜줘서 잠깐 인사만 했던 거야. 그 이후로는 본 적도 없어. 고모가요? 윤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형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잠시만요. 윤지가 거실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형님이 소파에 앉으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윤지야, 무슨 일이야? 고모. 그래, 말해. 윤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모가 원장 아저씨랑 엄마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랬었지? 왜요? 형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모, 원장 아저씨랑 어떤 사이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윤지야. 네. 고모가 잘못했어. 뭐요?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믿었어.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윤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고모도 속은 거예요? 맞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 변호사님.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잠깐 얘기 좀 해야겠어. 남편이 저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 누나가 변호사한테 상담했대. 당신이 협박했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협박? 내가 언제? 카페에서 둘이 만났잖아. 그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며? 그건 같이 경찰서 가자고 한 거지. 협박이 아니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가 지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야. 당신이 좀 이해해줘. 그럼 나는 누가 이해해? 나는 30년간 의심받으면서 살았는데.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들으시겠어. 들으시면 어때요? 어차피 다 내 탓인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라 억울한 거라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 남편이야? 30년간 단 한 번도 날 챙긴 적이 없잖아. 그게 요 며칠 어머니가 날 쥐잡듯이 잡을 때 당신은 거기 서 있기만 했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나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여보, 왜 이래?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나는 이제 내 말을 할 거야. 그래, 알았어. 알았으니까 조용히 해. 남편이 안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까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이 불을 밝혔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네가 옳게 좀 잘 확인해줘. 엄마한테 이상한 말 하지 않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메시지를 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누나랑 짜고 나를 맡고 있었구나. 32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지 애미야. 네, 어머니. 내가 요즘 생각을 좀 해봤어. 저는 국을 따라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유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집이랑 예금 다 우리 준호 명의로 할 거야. 네. 근데 너네 공동 명의로는 안 돼.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혹시라도? 왜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준호가 나중에 알아서 너한테 나눠주겠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내 이름은 아무데도 없구나. 오후 윤지가 큰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윤지야, 너 어디가? 친구 집. 갔다 언제 오는데? 모르겠어요. 윤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윤지야, 엄마, 저 지금 엄마 얼굴 보기 싫어요. 뭐? 왜? 할머니는 엄마 때문에 돈 날렸다고 하고, 아빠는 엄마 편도 안 들고, 고모는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누가 맞는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 윤지야,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윤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마저 나를 떠나는구나. 저녁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네, 형님. 나 내일 경찰서 갈 거야. 고소장 넣으려고.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어. 잘 생각하셨어요. 근데 올케. 형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올케도 같이 가줄 수 있어? 나 혼자는 무서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형님, 응? 이 문제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렸어요? 아직? 그럼 먼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세요. 형님 입으로 직접. 올케, 그게. 저는 더 이상 형님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직접 하셔야 해요. 어머니한테도 경찰한테도요. 형님이 한참 침묵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정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여기는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박미정 씨가 학원 원장 김태수 씨 행방을 신고하셨는데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태수 씨가 인천공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오전에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자분들 출석 부탁드립니다. 그걸 왜 저한테? 어쨌든 알겠습니다. 형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형님과 함께 경찰서를 급히 찾았습니다. 올케. 미안한데 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같이 들어가 줄 수 있어? 네, 일단 들어가요. 저는 형님과 함께 경찰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신상과 피해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수사 일정, 계획에 대해 경찰관에게 전달받았습니다. 경찰관과 이것저것 물어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피의자 김태수의 여권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됐습니다. 특이사항이요? 최근 3년간 태국, 베트남 등지를 20회 이상 왕복했습니다. 매번 대금 입출금과 출입 시기가 일치하네요.
그리고 피의자 김태수 본명으로 알고 계셨겠지만, 네. 개명 전 이름은 김동현. 2018년에 개명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 유사 사기 전과 2건 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형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의자와 동거하던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최민지, 38살입니다. 뭐라고요? 피의자가 최근 3년간 20회 출국할 때마다 동행한 여성입니다. 그럼, 네, 아마도 피의자는 박미정 씨뿐만 아니라 이 여성과도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명의로도 대출 4건, 총 6천만 원을 융통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부산에도 피해자가 있습니다. 60대 여성, 학원 공동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 피해. 대전에도 피해자 2명, 총 피해액만 현재까지 파악된 게 4억이 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형님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형님 옆에 앉았습니다. 옳게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38살 여자 최민지. 형님, 3년 동안 태국을 20번도 넘게 다녔다고? 그 사람이 출장 간다고 했을 때였던 것 같아. 도대체 그 사람에게 나는 뭐였을까? 여러 여자 중 하나? 옳게 나. 정말 바보인가 봐. 젊은 남자한테 한눈 팔려서 형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했어. 학원 확장하고 나서 결혼하자고. 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진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 돈까지 다 갖다 바쳤어.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나는 그냥 사기칠 여러 여자 중 하나였던 거야?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여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형님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뭐야? 그냥 ATM이었어? 돈 뽑는 기계야? 저는 형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도 피해자예요. 그 사람이 나쁜 거지.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옳게, 나 어쩌면 좋아?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1억도 모자라서 내 명의로 대출까지 6천만 원이나 해줬는데. 그건 형님도 모르고 당한 거잖아요. 그래도 내 이름으로 내가 사인했잖아. 형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옳게, 나 정말 어떻게 살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이 모든 것도 엄마는 다 내 탓이라고 할 거야. 그래도 말씀드려야죠. 진실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서 다녀왔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됐어. 듣기 싫어. 어머니, 김 원장이. 그 새끼 얘기하지 마. 내 딸 인생 망친 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형님은 몰랐어요. 그 사기꾼 원장이 다른 여자들도.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우리 집 일에 뭘 안다고? 어머니, 다 네 탓이야. 네가 미정이 좀 챙겼으면 이런 일 없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내 탓이 되는 거지? 집에 도착했을 때 윤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윤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지야, 엄마야. 너 어디야? 엄마 전화 좀 받아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어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도 윤지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윤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오늘 윤지 안 만났니? 오늘 너희 집 간다고 했는데.
아니요, 아줌마. 윤지 오지 않았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윤지가 안 들어왔어. 친구 집에도 없대.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전화도 안 받고. 남편이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 윤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윤지가 먼저. 휴, 진짜. 남편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찾으러 나갈게. 나도 갈게. 당신은 집에 있어. 윤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덧 1시가 훌쩍 넘어서 윤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세요.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윤지야, 어딘지 알려줘. 엄마가 데리러 갈게. 아니야, 엄마. 나 당분간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마저 나를 못 믿고 떠났구나. 새벽 2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못 찾았어. 주변에 갈 만한데 다 물어봤는데 모른대. 여보, 윤지한테 연락 왔어. 당분간 집에 안 온대. 뭐?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누나 일도 제대로 수습 못하고 엄마는 화나 계시고 이제 윤지까지 나가버렸잖아.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누나 일을 내가 왜 수습해야 하는 건데? 어머니는 혼자 나한테만 역정을 내시는 걸 날더러 어쩌라는 거야? 당신이 좀 참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30년 동안 계속 참았어. 이제 정말이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저는 이 외롭고 갑갑한 곳에서 이제는 정말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손이 차갑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 동승하실 분? 네, 제가 갈게요.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과 윤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 가는 중.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와요.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위해 시어머니를 데려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며느리예요.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급상승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으신 거고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다행히 안정됐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나요? 네. 가족 일로.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이었구나. 평소에는 무섭고 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그냥 나이 많은 노인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입구에서부터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혈압이 급상승하셔서 쓰러지셨어. 지금은 안정됐어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당신이 빨리 발견해줘서 당신 아니었으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지도 뒤따라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윤지가 시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시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밤 9시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준호야. 네, 엄마. 미정이는 어디 있어?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나는 지금 좀.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미정이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혈압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입원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 정밀 검사도 해야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아니에요. 내가 있을게. 당신도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그런 대접 받으면서도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어머니도 내가 더 편하실 거야. 그 말에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집에 안 가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준호는? 낮에는 윤지 아빠가 잠깐 오고 밤에는 제가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뭐가요? 너 내가 싫고 미울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해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어머니가 제 가족이니까요. 제가 어머니께 못 믿어온 며느리인 건 맞아요. 그래도 제 어머니시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너한테 잘해준 적이 없는데. 알아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만 고생한다고 생각했어. 자그마치 30년 동안이나. 알아요. 근데도 이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 시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윤지엠이야. 네. 너 30년 동안 참 힘들었겠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다.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너를 우리 집 망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 없었으면 우리 집이 진작 망했겠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는 잘 나오지가 않네.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근데 내가 틀렸다는 건 인정한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호 너, 네 엄마, 너 윤지애미한테 사과해라. 엄마, 30년 동안 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내가 어리석게도 너무 늦게 알았어. 남편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집 뒷바라지하고 나한테 구박받으면서도 얘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너도 그걸 몰랐다는 게 참 한심하다. 죄송해요, 엄마.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네 아내한테 해.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며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방까지 모셔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불은 새 걸로 바꿔뒀어요. 편히 쉬세요. 그래, 고맙다. 제가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윤지애미야. 네. 미정이 보고 싶다. 전화해 볼까요? 응. 그래줘.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옳게. 형님,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 네. 지금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지금 갈게. 30분 뒤 형님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가 형님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아, 이리 와. 형님이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됐어. 네 잘못 아니야. 그 나쁜 놈이 잘못한 거지. 외로웠던 넌 속은 거고. 시어머니가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너만 생각한다고 네 옳게 속상한 마음은 생각 안 하다 벌받았다. 울고 있던 형님이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올케가 이번 일도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 정말 못 버텼을 거예요. 올케 고마워 정말.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가만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가, 미안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널 너무 힘들게 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누가 제일 귀한지 제대로 볼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자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뭔데요? 남편이 침대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 엄마 간호하는 당신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 30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일, 엄마 일, 그리고 윤지 일이 있었을 때도 난 매번 뒤에 숨기만 했지. 알고 있어. 미안해. 진심으로.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잘할게. 당신 편만 들어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빼내었습니다. 여보, 생각 좀 해볼게. 뭘? 우리. 아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32년, 이 집에서 산 지 30년. 시어머니를 모신 지도 그만큼. 그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남편 출근 준비를 하고
딸을 학교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을 준비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는 몇 번이나 웃었을까요? 진짜로 행복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명절 사진, 윤지 졸업식 사진, 결혼기념일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어야 했으니까 웃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젊은 시절 사진을 찾았습니다. 26살 남편과 결혼하기 직전의 사진.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32년 전 꿈 많았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히 어머니 방문 앞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지애미, 아직 안 잤니? 이제 자려고요. 잠깐 들어와 봐.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라.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가 청소하다 봤던 그 상자였습니다. 이거 네가 본 거지? 네.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30년간 모은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이걸 보면서 살았어. 언제부턴가 네가 우리 집을 망칠까봐 괜히 두려웠다. 대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 아마 내가 너무 애들을 끼고 살았던 모양이다. 시어머니가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 망했다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메모를 찢었습니다. 이게 다 헛소리였구나. 찢어진 종이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네가 뒷바라지 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이 진작 무너졌을 거야. 어머니, 미안하다. 진짜로. 시어머니가 상자를 제게 밀었습니다. 이거 다 버려라. 너하고 나하고. 우리 이제 이런 거 없이 살자. 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 저도 이거 있어요. 저는 주방의 제 서랍에서 30년 가계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계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제가 30년간 쓴 가계부랑 지출 기록이에요. 제가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걸 저도 증명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가계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채소값 3,000원, 계란 2,500원, 두부 800원. 너도 나처럼 증거를 모으고 있었구나. 맞아요. 시어머니가 가계부를 닫았습니다. 우리 참 한심했다. 두 사람이 30년 동안 서로를 의심하면서 증거나 모으고. 시어머니가 슬픈 미소를 희미하게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놓자. 이 모든 걸.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잘 지내보자, 애미야. 저는 어머니께 차마 대답하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매일 밤 이렇게 옆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뭐가 달라질까? 남편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언젠가는 예전으로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참고 희생하고 여태까지 그래왔듯 계속 뭔가를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처음으로 제 마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의 메모 상자와 제 가계부를 넣었습니다. 30년의 증거들이 검은 봉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자. 32년의 결혼, 32년의 며느리 생활과 수없이 많이 해왔던 증명. 이제 더 이상 증명하려고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이혼 상담 무료. 검색된 여러 개의 법률사무소 중 하나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화를 걸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58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저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날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 원장 김태수는 형님의 명의로 2천만 원짜리 대출을 3번 받았습니다. 학원 투자를 명목으로 각종 사기로 인한 자금을 돌려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금 1억을 들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형님은 그 투자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투자도 거짓이었을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결혼 후 같이 도피를 하자는 말에 사랑 때문에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조사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피고인 구속 영장도 신청 완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30년을 이렇게 살았을까? 참으면, 희생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참는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생한다고 존중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지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윤지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아니야. 너에게 엄마 좀 믿어달라고 말할 자격이 요즘엔 없었던 것 같아. 윤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년 전 그 일도 이번 일도 엄마가 제대로 설명 안 해서 네가 혼란스러웠을 거야. 엄마가 우리 윤지 유학 비용으로 쓸 돈이라고 잘 모아뒀었는데 기대하고 있던 너에게 너무 미안했어. 엄마. 윤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갔어. 다시 열심히 준비해보자. 엄마가 우리 딸 공부 꼭 도와줄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 지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주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어 제 손에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막내 병원비, 네가 모아서 냈던 걸 내가 여태까지 돌려주질 않았네. 이거 준혁이 죽고 나왔던 사망보험금인데 내가 갖고 있었어. 시어머니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작 너한테 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거 윤지 유학비에 보태라. 어머니, 이미 너무 늦었지만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데 30년이 걸렸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손에 쥐고 주방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쭉 생각해왔어. 당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윤지도 다 컸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평생 의심받았었고, 당신한테는 평생 편하고 쉬운 사람 취급받았고, 형님한테는 이용당하고, 여보, 잠깐만. 진정해. 진정한 상태야. 아주 냉정하게 생각한 거예요. 나 아주 편안해.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 58살이야.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숨 쉬면서 살고 싶어. 당신과 상관없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윤지 애미야. 네, 어머니. 준호한테 들었어. 이혼한다고? 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나 때문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계속 감시하고 의심하고.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혼 안 하면 안 되겠니? 어머니, 저는 아니다. 취소한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해라. 네가 원한다면. 네. 너 30년 동안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 네 인생 살아라.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준호한테 말할게. 재산도 네 목 챙겨주라고.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놓아주시는 건가? 며칠 뒤 남편과 마주 앉아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나 당신한테 남편 노릇 제대로 못했어. 알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한참 전에 내가 나 좀 봐달라 하소연할 때 한 번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말들이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내가 너무 편하고 쉬웠겠지. 남편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32년 동안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딸 윤지는 이사를 하진 않았지만 항상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아? 응, 아주 좋아. 작았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유학 포기할게. 왜? 엄마 때문에?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 저는 윤지를 쳐다봤습니다. 윤지야. 응? 엄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온전히 나랑 함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그리고 너는 네 꿈을 이뤄야지. 그게 엄마의 꿈이기도 한걸. 엄마 때문에 포기하지 마. 근데 학비가 할머니가 주신 돈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저는 윤지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제 진짜로 괜찮아. 어느 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네, 형님. 나 원장 고소했어. 판결 나왔어. 어떻게 됐어요? 징역 5년. 배상 명령도 나왔고. 다행이네요. 올케.
진짜 미안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올케한테 그동안 너무 심했어.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 식구들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당연해. 근데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고마워, 올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원룸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되냐? 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좁구나. 괜찮아요. 저한테는 충분해요.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뭐예요? 예전에 사뒀던 영신동 빌라 기억하지? 거기 집 문서야. 어머니, 이거 넣어주려고. 안 돼요. 이건 어머니 재산이잖아요. 이거라도 넣어주고 싶어서 그런다. 여기 너무 좁다. 이사하고 윤지 방도 마련해두고.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아니면 팔고 너하고 윤지 쓰던가 해.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했다. 정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너를 모질게 대했어.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너무 늦게 알았어. 어머니,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라. 네 인생.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가끔 안부는 전해줘라. 네. 시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인정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나물 반찬에 비빔밥을 해 먹었습니다. 작은 원룸 주방. 딱 한 사람 들어갈 공간. 하지만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 몸 조심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자를 썼습니다. 윤지야, 엄마가 항공권 알아봤어. 다음 달 출발 어때?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진짜? 근데 엄마는 혼자 괜찮아?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저는 주방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서러움과 함께 30년간 모았던 가계부는 이미 버렸습니다. 이제 그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거가 아니라 추억으로,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 서랍을 채워갈 겁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58년을 살아왔지만 오늘이 진짜 제 인생의 첫날 같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30년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으면, 희생하면, 손해보면 지켜지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족이 아니라 제 착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때로는 참는 게 가족입니다. 다만 그 참음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지막에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그것이 그들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늦었지만 여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58살도, 68살도, 78살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이야기나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낙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